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한까지 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주 내내 단일화 문제로 요동칠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를 위한 추진기구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단일화 로드맵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단일화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구 설치는 오늘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 김 후보 캠프를 찾아 단일화 일정과 절차를 논의했는데 당 지도부가 제안한 7일의 시한을 두고선 입장차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6일이나 7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이 2번 후보가 없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김 후보도 시간이 없다는 점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란 점에선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져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11일 전 단일화가 성사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후보도 단일화를 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단일화 성사를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지 단일화 로드맵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위 빅텐트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홍준표 전 시장이 발표했던 대선 정책을 통합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첫 대면할 걸로 알려졌는데 단일화 문제를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의지는 변함없다면서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기간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첫 현장 행보로 포천의 한센인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의 한센인 마을을 찾았습니다. 꼬막선이라고 하지만 이 꼬막선이 얼마나 이쁜 선인지요. 김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한센인 마을 무허가 공장을 산업단지로 추진했고 하룻밤 머물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배웠다고 설명했는데 마을 주민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할 때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할 때 양보하실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양보 안 한다. 약자와 서민 경제를 강조해온 김 후보는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뒤 이곳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선대위 첫 회의도 열었습니다.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선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지만 아무 절차도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적극성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아직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겠죠. 너무 늦지 않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오전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후보는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히틀러보다 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죠. 어떤 방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오늘 한덕수 캠프에서도 개헌 빅텐트를 완수해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주말을 맞은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이 원로건사로 있는 서울의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선 어떤 방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닌 개헌 빅텐트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 조만간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전 총리 캠프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탄핵하겠다는 비정상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황제적 국회도 바로잡을 것은 개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딴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저는 옳지 않은. 한 전 총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개헌과 통상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민주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는 탄핵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역풍 등을 고려해 일단 시간을 두고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3차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대법원을 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대법관 탄핵 주장에는 중도층 반감 등을 고려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언과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는데 대성이 서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늘 7일 법사위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까지 3박 4일간의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북에선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북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뭘 그리 잘못해 온갖 모함과 먼지털이식 수사를 당했냐며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후보는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집권하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다며 진영을 떠나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색깔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죠. 투표가 총알이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까지 훑은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확대와 계엄 피해 보상 등 민생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나흘간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에서 고전해온 18개 도시를 찾아 중도 보수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3박 4일간 민생 투어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경기 충남을 시작으로 다시 전국을 돌며 선대위 움직임과는 거리를 둘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2개의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없애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다음 날 민주당은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게 되면 새 법을 적용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례를 따르면 이 후보 사건은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선거법 개정 뒤 2021년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되기 전에 규정이 삭제가 되면 면소 판결이 돼서 유죄 판결이 아니니까 당선 무효가 되지 않죠. 두 법 개정 모두 현재로선 이주호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 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 시 재판 정지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헌법 84조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를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정치부 현장 기자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7일 남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단일화 시한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단일화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직후에 김문수 후보 캠프를 직접 찾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 후보로 선출된 지 2-3시간 만에 직접 김문수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형상으로는 축하, 격려를 전한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여론조사 방식, TV토론 구상 등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 시한이 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단일화 데드라인은 7일 전후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도 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인선 내용을 잠깐 보면 사무총장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 단일화 실무는 사무총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 사무총장 교체를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의 이 제안과는 달리 김 후보가 단일화 시점을 더 늦추고자 하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예. 오늘 어쨌든 단일화 추진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내일 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오늘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 회의에서 이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실무 기구를 선대위 산하에 만들자는 겁니다. 한 후보는 어제 저희 TV조선에서도 밝혔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뭐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할 경우 시간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 논의 자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 김 후보 측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지 이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검토하자는 입장인 게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당이 제안한 대로 7일에 시한을 맞추기보다는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시한이 10일, 11일인 만큼 이 단일화 시점 9일에서 10일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서는 이 단일화 방식이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대선 본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국민의힘 의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의총 분위기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그동안 이제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은 중도 외연 확장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네. 다시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한 건데 오늘 의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거론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공식 입장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분위기를 본 뒤에 언제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카드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미 짚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죠. 예, 당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희대 탄핵해라.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네, 이 후보는 지금 지역 방문 등 대선 일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도부는 대법원을 겨냥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한 달,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건진법사 전모 씨가 지난 2022년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로부터 캄보디아 개발 사업, 보도 전문 채널 인수 등 5가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어제 검찰은 전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받은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3일 만에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좀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유의미한 것들이 좀 압수가 됐을 가능성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서울고검의 재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선거 캠프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공수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역대급 산불이 휩쓸고 간 지 40여일이 지난 경북 지역에선 재난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5월의 푸르른 경치가 예년만 하진 못하지만 여행이 곧 기부란 생각으로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지역 재래시장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점차 일상으로 회복 중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입니다. 화구 위에서 찜닭 요리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양쪽으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2층 계단에도 사람들이 줄 섰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만 40분이 넘습니다. 사람도 은근히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연휴 기간 끼니까 사람도 많고 맛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분들 드리려고 포장 또 해서 가고 있습니다. 찜닭으로 유명한 안동 구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경북 산불 이후 이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이번 연휴가 처음입니다. 산불 이후 시장 매출은 60% 줄었습니다. 하루 10마리도 팔리지 않았는데 이번 연휴에 그나마 숨통을 틔운 겁니다. 진짜 장사 안 됐어. 오늘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 조금 많이 들어와요. 이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
재난 지역은 지역 상품권 할인 폭을 10%에서 15%로 늘리고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는 등 관광객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여기 안동시장에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1인당 하나씩 주시니까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왕이면 네, 여기 오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또 산불 피해 지역 5월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직접 장소를 선정해 둘러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더더욱 느끼죠. 이번에 산불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북을 포함해 경남, 울산 지역 등 영남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1조 818억 원으로 198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 산불로 사람 못지않게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렵게 구조됐지만 대다수 동물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은 많이 회복했다는데 이어서 김승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검게 탄 건물 주변을 맴돕니다. 또 다른 마을 앞에는 주인 잃은 강아지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과마의 목숨은 건졌지만 화상을 입어 위급한 상황.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구조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마을에서 대피한 상황이었는데 강아지들만 집에 폐허 속에 묶여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북 산불 현장에서 이들이 구조한 반려동물은 180여 마리. 이 가운데 10%는 주인을 찾았지만 나머지는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0여일이 지난 지금은 건강 상태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눈도 못 뜨고 화상을 전신에 입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는데요. 한 달간 항생제 치료, 드레싱 치료, 그리고 수술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해가지고 기적, 사랑 등 새 이름도 갖게 됐습니다. 어미개 하루는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 건강하게 새끼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에 있던 아이라 케어를 좀 더 했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새끼 6마리를 출산을 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구조 반려견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입니다. 구조된 지역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는 원래 주인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공개 입양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은 현지에서도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남아 등 외국에서 홍역에 감염돼 돌아온 경우가 늘면서 국내 홍역 환자 수가 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과 옴이 발생하는 경우도 여전하다는데 왜 그런 건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마스크 차림입니다.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아기까지 어머님에서 4대가 가는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홍역에 대해서 체크했고 예방접종 확인하고. 지난 1일까지 신고된 국내 홍역 환자는 52명.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49명보다 많은 수로 6년 만에 최다입니다. 올해 환자 52명 가운데 65%인 34명이 해외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환자들도 이들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베트남발 감염으로 파악됩니다. 동남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홍역이 유례 없이 유행하면서 당분간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역과 함께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여겨지는 결핵도 아직은 10,0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 60년대 결핵균에 감염됐던 고령층의 발병이 늘었습니다. 잠복결핵 검사 및 치료 공고 등 고령자 맞춤 결핵 관리에 초점 두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피부병, 옴 환자도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매년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옴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당분간 감소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내부를 살펴보는 게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이었죠. 그런데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임장비를 받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집을 보려면 수고비를 내라는 건데 이 문제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먼저 임장이란 용어가 좀 낯선데요.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임장은 말 그대로 현장을 간다는 뜻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며 현장을 둘러본다는 부동산 전문 용어인데요. 부동산 매물을 직접 둘러보는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335 모여 집을 보러 다니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최근 이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집을 살 의사가 없는데도 집을 보러 다닌다는 건데 임장 크루 요즘에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2030 세대가 늘면서 실제로 집을 사기보단 투자 공부나 시세 파악을 위해 같이 임장을 다니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1, 2년 새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등 핵심 지역 부동산을 둘러보는 임장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했는데 온라인상엔 한 번에 8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원데이 임장 클래스부터 수십만 원대 수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보여주는데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노동 서비스가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받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임장 크루들이 반복해서 찾아오다 보니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선 시간과 노력만 드는 데다 정작 계약하겠다는 손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업무 방해가 되죠. 진짜 손님이 아닌 그런 구경하러 온 손님을 한 2-3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집을 보여드리고 주말에 특히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막 주말에 오셔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협회도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장비를 도입하면 얌체 임장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은 될 수 있고 실구매자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을 거란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집을 실제로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부 보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반대 의견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안 그래도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집을 볼 때마다 임장비까지 내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임장 크루나 실수요자들을 분간할 수 없고 잘못하면 실수요자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것도 많이 망설일 것 같은데 그거 받는다고 하는 집보다 안 받는 집에 가기 않을까요? 임장비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집을 보여주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시간 잡는 게 어렵고 그 시간을 잡고 나서 이제 집을 청소를 해야 이게 빨리 매물이 빠지기도 하니까 만약에 임장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세입자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 이 임장비 실제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임장비를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법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도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장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집을 보기 전에 매수 의향서와 함께 재무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네, 이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5월의 황금 연휴에 이 봄나들이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청와대에는 특히나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렸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기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까? 네, 사전 예약자 2,500명 정도가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는 아직 다 저물지 않았지만 이미 색색의 조명이 본관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구엔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본관 관람은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됐습니다. 시민들은 옛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등을 둘러보면서 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청와대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대통령 사진 보고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옮겨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이 아니면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관람객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여기 서울 오면은 꼭 청와대 한번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날씨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를 다시 잘 꾸며서 집무실 겸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6만 2천 명이 청와대를 찾았고 모레까지 예약은 모두 마감됐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는 현장에서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보육원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봉사단체가 어린이들을 찾아 게임도 하고 선물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이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색색의 꽃잎을 붙이고 카드에 사랑이라고 적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별 모양 달고나를 먹고 공을 굴려 핀을 쓰러뜨리는 게임도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발 던지기에서 우승한 어린이에겐 선물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이 주어집니다. 하나, 둘, 셋, 야! 모은 쿠폰으로 저마다 원하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볼링하고 신발 던지기 해가지고 달란트 얻어. 근데 주려고 자동차 같은 장난감만 샀는데요.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52명은 저마다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려고요. 동생들을 키우고 싶어요. 모델 돼서 그 패션쇼 그거 걸어보고 싶어요. 보호자가 없이 보육시설 등에서 지내는 어린이는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054명. 10년 전보다 보육아동은 절반 이상 줄었지만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다만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일회성 봉사는 오히려 소외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인 대회인 춘향 선발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춘향이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씨인데 박건우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스 춘향이들이 광활루원에 들어섭니다. 방문객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고 우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올해 춘향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씨입니다. 국제대회로 확대된 후 외국인 춘향이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엄청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외국인도 할 수 있으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600여 명이 지원했는데 입상자는 마이 씨를 비롯해 6명입니다. 마이 씨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외국인 최초로 미스 춘향 가운데 하나인 춘향현을 차지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예의범절,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인예치 덕을 두루 갖춘 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글로벌 춘향을 선발했습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마이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한복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매력은 한복 입으면 공주되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옷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올해로 95회째인 남원 춘향제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동길 놀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 씨 등 입상자 6명은 3년간 남원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투자의 귀재,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려온 워런 버핏 회장이 은퇴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무려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물러나겠다며 후임을 지명했는데 이 자리에선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축제로 불리며 매년 수만 명이 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 94세의 워런 버핏 회장이 깜짝 은퇴를 선언하며 후임 CEO를 추천합니다. 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지난 1965년 평범한 섬유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면서 버핏 신화는 시작됩니다. 60년 동안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자회사만 200개인 지금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주식을 선택해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와 235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 갑부의 소박한 생활은 유명합니다. I was emotional. A lot of people were, you can feel people were upset. 버핏은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hen there's no question that trade can be an act of war. And I think it's led to bad things. Trade should not be a weapon. 뉴욕타임스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의 시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닷새 전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그와의 짧은 면담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계 총수들이 호텔에 총집합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불안한 국내 정세까지 겹친 지금 트럼프 주니어는 과연 기댈 곳 없는 우리 기업들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윤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호텔. 호텔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고 로비는 취재진으로 꽉 찼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방문객을 만나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막후 실세로 불리는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아버지의 두터운 신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공직 후보들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아버지가 눈독 들인 그린란드를 대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He says hello. Okay. We were talking to him yesterday, so he says hello to everyone in Greenland. 최근엔 워싱턴 DC의 최고급 사교 클럽을 출범시켰는데 7억 원에 달하는 가입비에도 지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현재 공적 직함 없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인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트럼프 특유의 족벌주의 때문입니다.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 며느리와 사돈까지 요직에 앉혔습니다. 여기에 자고 나면 말이 바뀔 만큼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기업들은 공식 창구가 아니라 트럼프와 가까운 연주를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을 대권 담당으로 영입하느라 분주합니다.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하고 구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카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그런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뭔지 궁극적으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뭔지 관세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증을 남긴 채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연인 베티나 앤더슨과 출국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도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키우는 애플망고부터 사람의 손길 없이도 알아서 자라는 식물까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요즘에선 AI가 바꿔놓은 농업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열대과일 애플망고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제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까다로운 온도와 습도 관리가 관건입니다. 밤 온도를 25도를 유지를 해줘야 식물에서 꽃도 피고. 농장주 현재휘 씨는 AI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온도와 습도 등 각종 데이터를 자동 제어하며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맞춥니다. 농장 6곳, 92대 냉난방 시스템을 이 태블릿 하나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운영 넉 달 만에 전기요금은 40% 줄었고 품질은 높아졌습니다. 호텔에 납품이 돼서 망고빙수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직접 농장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모든 농작물의 맞춤형 자동 재배가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몸으로 익혀온 노하우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자동으로 농작물 최적의 환경으로 작은 냉장고를 열자 바질과 치커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AI 가정용 식물 재배기입니다. 카메라가 생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무게와 수확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작물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식물 재배 패키지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농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로봇이 알아서 하는가 하면 스스로 잡초를 제거하는 트랙터, 축사관리 로봇 등 농업 현장 전반에 무인화 바람이 거셉니다. 농업과 AI의 만남. 농작물이 주인 대신 로봇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사랑이나 친밀함으로 포장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사귀는 사이란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 교제살인 죽음의 알람편에선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기 전 어떤 알람을 울렸는지, 우리 사회가 그 알람을 끌 방법은 없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쾌청한 맑은 하늘 아래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며 완연해진 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수도권은 오후 한때,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화요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mm,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18도, 제주 2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